7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의 압력이 있던 터라 과연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여기에 어제는 일본은행의 회의가 있었죠. 또 내일은 영란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올라졌습니다. 마음도 한결 편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시장이 중앙은행들의 회의 결과를 반겨주는 모습 아닙니까? 네, 이번에 슈퍼웨이크죠, 이번 주가. 예, 그래서 그렇죠. 예상대로 전부 이제 나오고 특히 특이점은 이제 정치적 압력이 많았기 때문에 수용하느냐. 예. 수용한다면 증시의 호재가 될 줄을 보는데요. 대부분 다 정치적 압력에 수용돼 있는 상태로 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역시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 중립성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그 지키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는 어제 일본은행 회의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은 페드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책 압력에 외형상으로는 수용됐던 것처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해라. 그렇죠. 네, 금리 인상했죠. 그다음에 페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금리 인상하지 말아라. 인하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결국 동결했죠. 음. 그래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QRI 계약에 대해서 장기채 금리 안정을 초점을 맞춘 여기 이제 장기채 발행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애초에 추세를 보면 장기채 연초의 발행 물량보다는 상당히 줄게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 금리 안정을 초점이 됐던 이 스텔스 양적 완화 계획을 그대로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3대 지수 중에서는 역시 그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번 주에 발표됐던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의 실적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함께 빅테크 업종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루비니 교수가 사실 그 국채금리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 조작했다. 예. 그 빅테크가 많이 올라갔던 업종이 거품이다. 이거 빠져야 된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역시 앨런이 이렇게 더 이렇게 매력적이다. 예. 공조를 이렇게 했는데요. 했다라고 또 표현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주가 많이 올라서 지금 월간회에서는 루비니의 또 다른 창피. 어제 이제 창피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어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비니 교수의 치욕을 당했다. 치욕도 어감이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뭐 수모 치욕. 수모 예. 치욕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홍익거 말씀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그 미국 주식이 이번 계획에서 본격적으로 허락되지 않느냐, 한국 주식이 좋다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는 예. 빅테크 업종들이 시원하게 올랐다. 지금 말씀대로 시원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시장의 관심은 엔달러 환지죠. 예, 그래서 그렇죠. 150엔이 지금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3월에 이제 BOJ가 금리를 올렸을 때 예. 이때도 오랜만에 금리를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때도 150원이 일시적으로 붕괴됐었기도 했죠. 장중에. 근데 다시 160엔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다시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150엔대에 깨지니까 예. 이게 다시 지난 3월 이후 것처럼 160엔대로 다시 갈 것이냐, 재현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하락 추세가 이번에는 그냥 예. 이렇게 굳어져서 환율이 하락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전에도 뭐 161엔 또 올해 주초에는 125엔까지 얘기 나왔던 것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준 얘기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BOJ가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 국제금리 시장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7월 FOMC 회의 결과에 앞서서 나왔던 BOJ의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연준의 그 기자회견에서 예. 기자들이 페드 이렇게 페드의 파월 의장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금리 동결한 것, 파월이 금리 인하 불가 이거 받아들인 거냐 아니냐 예.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 또 기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예. 자,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회의 전에 기시다 총리와 모테기 간사장이 금리 인상을 촉구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종전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숨은 의도가 뭘 것이냐 예.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궁금증이 증폭되고 이번 회의 결과가
이렇게 주목이 됐었는데요. 금리 인상 초건대로 외형상으로는 위에다가 금리를 0.25%로 올렸습니다.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라 0에서 0.1%를 0.25%로 올렸습니다. 일부 신문이 0.25% 포인트라 이렇게 쓰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폭이 0.25% 포인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하단으로 기준을 한다면 근데요. 지금 운영은 0에서 0.1%인데요. 그동안 운영은 0.1%로 운영했거든요. 예. 그래서 0.25%니까 사실상은 베이비 스텝에 해당되는 0.15% 포인트를 올린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세질 수밖에 없죠. 정책 감정에. 왜냐하면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엔화가 강세되면 일본 경제가 어렵게 되는지 아니냐. 그만큼 경제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자,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5죠.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2.6이지 않습니까? 2분기 베이스 벽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성장률이 높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 반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 정도로 해서 엔화가 아직도 엔화가 약세입니다. 그런데 이전 수치를 보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엔고로 전환했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엔고로 전환한다면 버티며 했던 수출이라든가 한국인의 관광객 수입이 사실 줄어들지 않습니까? 버팀목이 그렇죠.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금리를 올렸느냐? 경제 여건은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쟁점화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하반기 이후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올 때는 위에 따른 또 다른 정책 압력에 굴복됐다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비판에 시달리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속보들이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주가를 자극할 만한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네,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평온한 상태여가지고 좀 네네.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죠.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엔저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어떤 뭐 추세적인 변환점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위에다가 예. 사실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물가를 잡겠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엔저를 방지하겠다 하는 명시적인 것을 대목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통해서도 특정계 통화치는 보통 펀더멘탈 머큐리와 마스 정책 요인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그렇지 않다. 캐리 트레이드 요건을 고려해야 된다. 왜냐? 아베노믹스가 12년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아베노믹스는 저금리에 그다음에 엔저를 추진하는 캐리 트레이드의 여건을 감안한 이런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펀더멘탈과 통화정책, 마스 요인을 기록했지만 이렇게 트레이드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달러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죠. 그렇죠. 왜 그럴까? 본질을 그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여건에 본질을 그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 저금리가 문제다 보니까 요즘 금리를 올려줘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기시다 총리 아니면 모테기 그 간사장의 금리 인상 발언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어제 위에다가 확실하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은 엔저를 막기 위한 거다. 바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여건을 감안했다 하는 측면에서 종전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다가 명시한 대로 이 엔저를 잡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캐리 자금의 이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된 데는 아베노믹스와 함께 금리 마이너스 정책이 엔저니까 어빙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캐리 트레이드 여건상 보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게 파지티브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겠군요. 근데 지금과 같이처럼 조금 주춤했을 때 예. 이렇게 일본이 금리가 뭐 출구 전략 얘기했을 때가 1998년과 2008년입니다. 두 차례인데 지금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도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환경인데요. 예. 그때도 일시적 현상이 그치고 결과적으로 역트레이드, 외국에서 엔캐리 자금의 청산해서 일본으로 들어오려면 엔화에 대해서 수요가 증대하니까 엔다가가 되겠죠. 엔화가 강세가 되겠죠. 이거 정책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사실 엔달러 환율이 15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포지티브 나가는 트레이드냐 아니면 들어오는 트레이드냐, 포지티브에 네거티브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캐리 트레이드 여건은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도 3%포인트 미국이 높습니다. 자, 경제 전망을 보겠습니다. 예. IMF 전망을 보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2.8%, 일본은 0.5%입니다. 예.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포지티브 트레이드라든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얘기했처럼 밖에 나갔던 것을 이렇게 들어와서 캐리 자금이 청산해서 결과적으로 엔화 수요가 증대해서 엔달가로 추세가 되는 예. 이런 여건은 사실상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엔달러 환율 160엔 갈 때, 예. 그리고 원엔 환율이 850원 갈 때 그동안 줄기차게 엔화 투자하지 마세요 하다가 그때 시점부터는 실수요 차원에서는 좀 그렇죠. 엔화를 좀 이렇게 보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엔화가 강세돼서 돈을 벌겠다고 사실 다른 투자 지금 미국의 빅테크 업종 사면 얼마큼 엔화 사는 것보다는 얼마큼 수익이 높습니까?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엔달가를 겨냥해서 엔화를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상황이지 않느냐. 근데 실수요 차원은 엔화를 결제해야 되는 이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낮을 때 사두는 게 좋죠. 낮을 때 사세요. 예. 그래서 실수요 차원의 이해에 엔화를 사는 거 이해는 본격적인 다른 투자 수단도 있는데 본격적으로 엔달가를 겨냥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 않느냐. 예. 오히려 이런 우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책 압력에 굴복해서 예. 자 금리 인상에서 일본의 엔달가에서 일본의 버팀목의 수출보다 떨어질 때는 자 위에다가 1930년대 인플레가 조금 증가했다고 해서 상승했다고 해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이 결국 대공황을 초래했거든요. 이게 그렇죠. 에클스의 실수입니다. 예. 그래서 벌써부터 이번에 금리 인상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금리를 인상한 부분이 일본판 에클스가 실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이런 얘기는 엔화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실수가 아니라 엔화를 가지고 돈 벌겠다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모두 호실적만을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ARM 지금 2분기 전망이 예상치를 밑돌면서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1% 넘게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요. 자, 오늘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FOMC 회의. 결국 시장 예상대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은행 회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누구나 금리가 동결될 때 거로 다 봤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가 관심이 됐던 거는 사실은 바이든 자진 사퇴에 대선이 굴렀다 이렇게 얘기했던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불가.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과연 파월이라든가 페드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됐던 거죠.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외형상으로 요인은 아실 겁니다. 대선 전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 불가를 얘기했던 것은 바이든 정부가 만약에 페드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권이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굳어졌다 하는데 오늘 스윙 스테이트마저 경합주마저도 7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이 해리스가 우세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선이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원인 10월에도 변수가 있는 겁니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가 베스트 솔루션 아니야. 최선책은 아니다. 세컨드 베스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변수가 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노모 트럼프 트레이드라든가 트럼프 프라이싱이라든가 마치 트럼프 대세라든가 또 다음에 무슨 얘기죠?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는 어데트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라. 있었죠. 예.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라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번에 파월이 페드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정책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다.
벌써 그런 시각이 나오죠. 예.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대놓고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파월은 애써 부인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트럼프 후보의 압력을 뭐 수용한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서는 진짜 많이 올랐었죠. 예. 3대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1% 이상 예. 올라가는데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다우존스가 많이 떨어지고 3대 지수 일정 정점 위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파월이 애매모호하 있다. 아, 금리 인상을 금리 인하를 9월에 상정했지만 예. 구체적인 시기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번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냐. 구체적으로 시기를 9월 달에 명시하느냐 여부. 그다음에 금리 인하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175bp 가져갈 것이냐. 200bp 가져갈 것이냐. 이게 사실 시장에서 기대대로 나왔다면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의 주가는 더 뛰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아마 4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시장에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부분을 9월에 상정하겠다. 9월에 가져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방안을 상정했을 때 바로 그 회의 때는 금리 인하하지 않습니다. 예. 금리 인하 상정하는 가이드를 서너 차례 올리고 나서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금리 인하 가져가도록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가능을 볼 때는 9월 달에 금리 인하분에 상정하겠다. 국내 언론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아니죠. 예. 자꾸 이렇게 안건을 놓고 자꾸 저울질을 해봐야죠. 과거 보면 2에서 3번 정도 금리 인하 상정하면 금리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정하면 그때 가서 금리를 했다.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바랬던 것이 금리 인하가 명확하지 않죠. 그렇죠. 오늘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죠. 시장은 175냐 200냐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 기자회견 이후에 떨어졌던 거죠. 예.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당신 금리 동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불가분을 해서 수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인데요. 외형성은 수용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대놓고 얘기한 거죠. 근데 본인은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저 속마음은 뭘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외형상 결과를 보면 정치적에 굴복했다. 지금 해리스 쪽으로 가는데 이제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기자회견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다우존스 장중 그래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본회에선 화끈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에 다 떨어지죠. 그렇죠. 다 떨어지죠.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파월 회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후보의 압력을 의식했다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페드의 양대 지표로 봤을 때 사실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를 내려도 괜찮을 그런 여건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윌리엄 뉴욕은행 예, 그렇죠. 권력사회도 7월에 내려라. 그다음에 과거의 페드 의장이었던 퍼거슨 교수 같은 경우에도 퍼거슨 교수는 페드 통화정책에서 가장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사입니다. 퍼거슨 교수도 7월에 내려도 괜찮다 하는 얘기죠.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리를 내리진 않았죠. 예. 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자 하고 얘기했던 것은 페드의 통화정책의 양대 지표 보겠습니다. 고용지표. 예. 우리가 3회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죠. 3회 법칙. 예. 그래서 3회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 3회 법칙이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올해 4월부터도 3회 법칙에 걸립니다 해서 그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보면 금리를 내려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통화정책에 따르는 PCE 2분기도 지금 2%로 왔고 그다음에 6월에 PCE도 2% 들어왔지 않습니까? 2.6%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의 시차가 1년이라 본다면 지금 목표치 대비해서는 사실 높지만 시차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도 너무 PCE 물가가 목표치 도달해서 금리를 내리면 늦는 거다. 그래서 도달하기 전에 사실 금리를 내리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리는 동결했지 않습니까? 동결했지 않습니까? 뉴욕 연준 총재도 그렇고 퍼거슨 교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와튼 스쿨의 증시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이 높은 제레미 시겔조차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본인도
목표치 도달하기 전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리를 동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정책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책 압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최근 연준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미뤄질 경우에 부작용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페드 내 인사 중에서 예.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못했다. 음. 너무 뒤늦게 했던 것이 인플레를 키웠고 빅스텝으로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 0.75%포인트 올린 것이 경제 주체들이 저금리에 20년 이상 오른 것 한꺼번에 0.75% 올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냐. 그렇죠. 페드. 근데 금리 인하분은 좀 선제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꾸 미뤄지지 않습니까? 예. 벌써 피벗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2022년 10월 달부터 피벗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2023년 안돼 통화정책 실차. 지금 2년 동안 지연되고 있으니까 페드에서 야, 금리 인하 시기까지 놓쳐져 버리면 어떤 상황이냐? 미국이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 캐리 자금 미국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안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거품,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 거품이 많이 형성되죠. 예. 펀더멘탈 보면은 전부 PR이든가 PBR 지표 정확하지 않으면 이 지표를 보면 전부 거품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죠. 그게 그 캐리 자금에서 보면 금리차가 미국이 높은 것을 낮춰줘야죠. 예. 그러면 증시도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고 경제가 안전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페드 내부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과 함께 사실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의 시기마저도 놓치는 것이 아니야. 두 가지. 기자들은 당신이 금리 동결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양대 지표를 볼 때는 너무 정치 압력에 굴복했다. 예. 두 번째, 자 금리 인하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국 경제에서는 자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 좋겠습니다는 저도 그 좋겠습니다는 사실 미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붐 앤드 버스터 이론에서 뭐든지 거품이 끼면 반드시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이 대목에 있어서 페드 의장이라든가 미국의 학자들은 학자들은 금리를 좀 빨리 낮춰줘야 된다. 이런 예. 쪽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향후에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논박이 되면서 이렇게 갈 길을 갈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점도표의 내용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6월 달에 중립금리를 0.6에서 5.1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금의 페드의 실력입니다. 예. 점도표 내용은 지금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전인데 이게 앞으로의 미국의 통화정책이다. 아주 불안정한 길을 갈 것이다. 예. 정치적 압력이 되면 굉장히 불안한 길을 간다. 제가 할 길을 못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